제가 뇌과학 얘기를 하는 건데, 코페르니쿠스라든가 다윈, 아인슈타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 등등에 대해서 상상을 했던 나이는 16세인가 그래요. 20세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거의 한 30년 동안 갈고 닦았다고 보면 돼요. 아인슈타인이. 10대 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 노트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10대, 20대 때 아이디어가 그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50대, 60대, 70대에 노벨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는 사람 중에 로저 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광물질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형광물질을 가지고 즐겁게 놀았던 때가 7살 때예요. 조사해보니까 7살 때 이미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7살 때. 제가 계속 10살 얘기하고 있죠. 10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미래의 모든 인간은 10살 때 좋아했던 일로 먹고 산다 이거예요. 자, 10살 때 우리 애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 부모가 정해줄 수 있나요? 10살이라는 나이가 그런 나이입니까? 부모가 이거 하란다고 이거 하는 나이냐고요. 10살이. 아시겠죠? 아이의 미래는 아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 봅시다. 이게 참 작곡 천재. 머릿속에 10,000개의 방이 있어서 좋은 멜로디가 나와요. 그 안에서 노래를 꺼내서 그걸 잡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문이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을 때 열려요. 재미있을 때만 열린다. 이겁니다. 핵심이. 인간의 천재성은 재미있을 때 가장 잘 열려요. 원래 옛날에는 물론 위급할 때 열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막 전쟁이 있고 지금 전염병하고 싸우는 시대지 우리가 길거리 강도하고 싸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많이 안전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재미를 바탕으로 한 결핍이 너무 중요한 시대라 이겁니다. 인간의 도파민이 사실 창의력의 원천인데 이 인간의 도파민은 이거 3가지가 결합돼야 돼요. 이게 창의력의 원천. 위기. 뭔가 위기가 있어야 돼요. 새로움. 매력. 이거 3가지입니다.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놀랍거나 새롭거나 변화성이 있거나 복잡하거나 모호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발전해 간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재미와 창의성을 느끼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두뇌 모세혈관을 아이가 아기 때 뇌세포가 형성이 될 때 뉴런 세포의 종류가 한 13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뉴런 세포도 작아요. 아주. 굉장히 일반 세포보다 작은데 이 뉴런 세포가 혈액 속을 떠돌게 된대요. 떠돌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엄마의 두뇌 속으로 자기가 임신했던 모든 자녀의 뉴런이 엄마의 두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사들이 나중에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해봤더니 자꾸 자녀들 DNA가 발견되는 거야. 엄마의 몸속에서. 특히 엄마의 간에서 많이 발견되고 두뇌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야. 자기 자녀의 DNA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연구를 해봤더니 임신 때 혈액을 통해서 자녀의 무수한 세포가 엄마의 몸속에 박힌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애를 7명을 낳았으면 7명의 DNA가 여러분 몸속에 다 있는 겁니다. DNA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뉴런 세포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요. 아이의, 자녀의.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여러분의 현재 두뇌 상태를 자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뉴런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두뇌와 자녀의 두뇌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양자 이론에서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원자는 다 얽혀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엄마와 자녀의 두뇌는 아빠하고 좀 다릅니다. 아빠의 몸속에서 그 자녀의 DNA가 발견되진 않아요. 우리가 임신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엄마의 몸은 자기 자녀의 DNA를 무수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뇌 속의 뉴런 세포까지. 그래서 엄마의 심리, 엄마가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살고 엄마가 자기 인생을 발전하고자 노력을 하는가 하는 걸 그대로 담게 돼요. 그래서 자녀의 덕을 보려고 하는 엄마일수록 자녀한테 복수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덕을 보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복수당할 확률이 높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도 엄마의 덕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집 엄마는, 우리 친구 엄마는 이렇게 해줬다는데 엄마는 이게 뭐야? 자녀의 말이 왜 그렇게 나오죠? 내가 자녀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복제하니까 자녀가. 그럼 자녀는 부모를 비교합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다른 자녀랑 비교하면 그 자녀는 우리 부모를 다른 부모랑 비교한다고요. 그게 똑같이 복제되니까. 그래서 유태인의 성공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유태인은 유태교에서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금지합니다. 자녀는 신이 잠깐 맡긴 손님이니 18세까지만 너가 육체적인 양육을 하고 어차피 자녀는 네 거 아니야. 이게 유태교의 교리에가 나와요. 18세가 되면은 그래서 걔네들은 성인식 할 때 한 1억 5천인가 2억인가를 주잖아요.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이제부터는 이걸로 살아라 그러고 완전히 독립되는 겁니다. 18세 한국 나이로 한 19세경에.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교리를 지켜요. 자기 애는 신이 잠깐 맡긴 손님이라는 거예요. 내 애가 아니야. 한국에서 왜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한다라는 책이 무수하게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유태인 교육이 안 됩니다. 왜? 그 교리가 없어요, 한국에는. 거기는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워요, 유태인들은. 신앙적으로 자기 자녀를 신이 잠깐 맡긴 손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유태인 교육 서적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 마인드가. 자녀한테 의지를 하는 순간 그 자녀는 남들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출세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그 자녀는 남들한테 그냥 의지하다가 빌어먹다가 그냥 죽게 돼요. 그 확률이 높아요. 그게 그대로 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태인 교육이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인간의 두뇌는 시냅스가 3살부터 5살경에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나이가 한 3, 4세경이에요. 최대 밀도기가 8세, 10세네요. 여기네요. 제가 적어놨죠. 이게 뇌과학에 관한 약 7개의 도표를 제가 하나로 만든 거예요. 뇌과학 도표를. 두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신체 전체에 비해서 두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만 5세경 전체 50%를 두뇌가 씁니다. 그래서 평균 3세, 8세 사이의 아이는 성인들보다 두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2배가 높아요. 이건 뭘로 측정하냐면 산소 소비량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아이들의 두뇌는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3세, 8세경에. 굉장히 많은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절대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생활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양치질 하고자, 길거리를 걸을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인사할 땐 배꼽 인사를 하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너무 상상력을 죽여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살쯤 되면은 논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 5학년 때쯤이에요. 그 전에는 논리가 없어요, 잘.
논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상당히 중요한데 어찌 되었건 중요한 건 뭐냐? 이 빨간 도표가 논리적 기억력이 보면 8세부터 12세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왜 10살 하냐? 가운데 10살이 있죠. 보여요? 10살. 10살 전후에 인간의 두뇌는 시냅스 간의 뉴런과 뉴런 간의 시냅스 고속도로가 생기는 나이예요. 그래서 자기가 흥미로운 것은 굉장히 굵게 만들고 흥미가 없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나이가 바로 10살 전후 5년입니다. 그게 약 우리나라 나이로 9살부터 15살 사이 정도 돼요. 14살 사이 정도. 그래서 이 10살, 그러니까 10세, 15세 간단하게 봐서 또는 9살, 14살 이 사이에 인간의 강점은 결정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만 두뇌가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시냅스가. 뉴런이. 이걸 지나버리면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10살 전후에 즐겼던 것으로 살아야만이 인공지능 시대에 그나마 실업자를 모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0살 전에 우리 애는 수학 문제만 열심히 풀더라. 그럼 그걸로 걔는 성공을 할 거예요. 10살 전후에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10살 이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다양한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10살 이전에. 그래서 학원을 보내더라도 10살 이전에는 학원을 한 20개 보내는 게 좋아요. 10살이 되면 5개로 압축하는 게 좋고요. 재능 개발 학원 같은 거. 네. 근데 자기 스스로 압축을 합니다, 애들이. 엄마, 나 이건 안 갈래, 이건 안 갈래. 지들이 정해요. 왜? 더 재밌는 거 있거든. 더 재밌는 게. 그걸 그대로 따라가줘야 돼요. 근데 그 20개 중에 왜 하필이면 너는 영어 학원하고 수학 학원을 포기하려고 하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실업자가 될 확률이 더 거의 100% 이제. 그럼 100% 되는 거 이제. 그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자, 독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얘기하고 독서 얘기 잠깐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보여주고 독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교양 독서를 잊어버리세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이의 관심사만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다. 관심사만. 아이가 축구만 좋아하면 축구에 관한 책만 읽히세요. 일단 초등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때도 괜찮아요. 교양 독서는 15살 넘어서 하면 돼요. 또는 20살 때부터 해도 됩니다. 그 전에는 애가 좋아하는 책만 읽혀야 돼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 독서 교육이에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독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 자, 도서관에 가더라도 예전에 제가 좀 그랬는데 저는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서 그 책을 안 봐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 막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안 봐요. 기분 나빠서. 약간 좀 어려서부터 나는 특별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가 유행을 하면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예술가가 돼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유행하지 않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유행하지 않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행하지 않는 걸 한다고 하더라도 10살 전후에 자기가 즐기는 것으로 살아야만이 더 가장 행복하고 실업자가 되지 않을 확률도 올라가요. 그럼 결국 여기서 답이 뭐가 나오죠? 지 팔자, 자기의 DNA, 자기의 성격, 자기의 개성을 찾는 데 있어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지원, 공교육은 완전 포기,
무시하기. 이런 엄마의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제가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사들 대상으로도 이 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었겠죠, 학교에서. 그죠? 교감 선생님한테 항의 전화까지 받아봤어요. 학교에 가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냐고 막. 그 다음에 교육부장 교사한테 막 공격당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그러면요, 학교가 관리가 안 되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 영상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럼 네가 이 애들 미래 책임질 거야? 이라고 따지고 싶어요. 당신 월급 받고 연금 나오니까 뭐 걱정되는 거 없지? 이러면서 일어나서 막 싸우고 싶다고요, 그 교사랑. 그때는 제가 강의료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그런 교사 나오면 저는 싸워버릴 거예요, 현장에서. 그 강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고리들 TV에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고 이걸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자, 엄마부터 예체능 시간이 있는 꿈꾸는 여고생이 되라. 두 번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자주 하는 부모가 되라.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를 자기 자녀에게 많이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직접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로 키워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애를 깨워서 학교 보내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얘가 직접 일어나서 학교로 가야 돼요. 즉, 아이가 직접 일어나지 않으면 학교 보내지 마세요. 3분의 1 아까 얘기했잖아. 3분의 1 안 보내도 학년 올라간다고. 몇 달간 학교 보내지 마, 그냥. 얘가 직접 일어나서 학교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네 번째, 성향이 다른,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있어. 성향이 달라. 그럼 따로 체험하고 따로 몰입을 해라 이거야. 가족여행에 목매달지 말고 성향을 맞춰서 아빠랑 성향이 맞은 애는 아빠랑 여행을 가는 거고 엄마랑 맞는 애는 엄마랑 가는 겁니다. 아들, 딸이 교차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여행이라는 도구마에 빠져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황금 같은 초등학교 시절을 애들이 뭐 형제 자매 중에 오빠한테 맞춘다거나 동생한테 맞춘다거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고요. 뭐가 빠져버리죠? 엄마가 너를 위해서 책을 200권 사왔어. 이 중에서 2권만 보면 돼. 2권만. 180권은 나중에 너 환갑 때 읽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옵션, 선택. 가난한 집안일수록 자녀들에게 옵션을 제공을 못 해줘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줄까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강의는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또 나중에 하고. 자, 이걸로 강의 마치고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